남편이 죽은 날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다녀올게 하던 사람이 저녁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장례식장에 나타난 조카의 태도였습니다. 삼촌의 모든 재산은 제 거예요. 그 한마디가 순자의 인생을 뒤흔들었어요. 순자는 충북 제천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펜션을 운영했습니다. 25에 만나 40년을 함께 산 사이였어요. 자식은 없었지만 둘이면 충분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이 좋으시네요 하면 남편은 늘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내 전부니까요. 펜션 뒤편엔 남편이 손수 쌓아 올린 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평생 지킬 거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늘 저녁엔 손님 3팀 온다며? 응, 가족 단위로 오신대요. 복실이 보러 오신다던데. 복실이는 그들의 강아지 말티즈였습니다. 11살이었어요. 남편은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도 이젠 할머니네. 우리랑 늙어가는구나.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전 10시 남편은 마을 이장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땅 얘기 좀 해야 해서 점심 전에 놀게. 순자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1시, 2시.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세요. 순자는 정신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순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도 많지 않았고 손님 대부분은 펜션 단골들이었어요. 순자는 영정 앞에 앉아 멍하니 남편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모, 삼촌이 돌아가셨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최미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조카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정아. 와줘서 고마워.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삼촌이 저를 정말 아껴주셨잖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이 미정에게 돈을 준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따질 수는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이모, 이분은 변호사님이세요. 순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순자는 눈을 깜빡였어요. 유언장? 우리 남편이?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천 펜션 부지 일체와 소유 토지 전부를 조카 최미정에게 상속한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모, 삼촌께서 생전에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제가 땅을 잘 관리하겠다고.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과 도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순자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분명했어요. 도장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미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법은 법이에요. 그 순간 순자는 미정의 눈빛을 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계획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유 원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순자 씨도 이해해야지. 법이 그렇잖아. 아무도 순자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너무 컸어요.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슬리퍼, 거실 소파의 쿠션,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 순자야, 우유 사올게. 그 글씨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실이가 다가와 순자의 손을 핥았어요. 복실아, 이제 우리 어떡하지? 복실이는 낑낑거리며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었어요. 옷에서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그런 유언장 남긴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셔츠를 꺼내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알, 왈알. 창밖을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복실아, 왜 그래? 복실이는 펜션 뒤편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남편이 쌓아 올린 그 돌담.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는 펜션에서 쫓겨날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정은 매주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이사 준비는 어때요? 다음 달까지 나가셔야 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칼날 같았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어요. 알았어.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나면 힘이 쭉 빠졌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순자는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남편의 옷, 함께 찍은 사진, 펜션 운영하며 모았던 물건들.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접시는 손님이 칭찬해서 샀던 거지. 이 액자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준 거고.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복실이가 다가와 순자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복실아, 미안해. 너도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해. 복실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순자를 올려다봤어요. 큰 눈망울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밤 11시쯤 복실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왈알, 왈알. 순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복실이는 현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긁으며 계속 짖었습니다. 순자는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어요. 복실이는 쏜살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실아, 어디가? 순자는 손전등을 들고 복실이를 따라갔어요. 복실이가 향한 곳은 펜션 뒤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쌓아 올린 돌담 앞이었어요. 복실이는 돌담 앞에서 멈췄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어요. 복실아, 거기 뭐가 있어? 순자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돌담 아래쪽 큰 돌 하나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어요. 복실이는 그 돌 주변을 계속 팠습니다. 발톱에 흙이 잔뜩 묻었어요. 그만해, 복실아. 발 다쳐. 순자가 복실이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복실이는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필사적이었습니다.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설마, 여기 뭔가 있는 거야?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 삽을 가져왔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잠깐만, 복실아. 내가 팔게. 순자는 조심스럽게 돌을 드러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숨이 찼습니다. 돌을 치우자 작은 틈이 보였어요. 손전등을 비추니 뭔가 반짝였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손을 넣어 물건을 꺼냈어요. 작은 방수 나무 상자였습니다. 표면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상자를 보고 짖었습니다. 와랄, 마치 맞아, 이거야, 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녹슨 열쇠 하나,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이게 뭐지? 순자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실이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클릭하자 화면이 켜졌어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조금 수척해 보였어요. 순자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거겠지. 남편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는 게 보였어요. 미안해.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순자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정이가 나한테 계속 땅을 넘기라고 압박했어. 협박에 가까웠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 땅은 우리가 평생 일군 거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미정이가 이상한 서류를 가져왔어. 내 도장을 어떻게 구했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야, 내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어. 장태수한테 맡겨뒀어. 순자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태수? 남편의 후배였어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수 연락처는 복실이 목걸이에 있어. 꼭 찾아가. 남편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증거가 될 거야. 잘 보관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너한테 짐을 남기게 돼서.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보. 아니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복실이가 순자의 무릎에 올라왔어요. 순자는 복실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내가 알려줬구나. 복실이는 순자의 손을 핥았어요. 순자는 복실이의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목걸이 안쪽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장태수 010-1847-1234 건축사무소. 순자는 그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에 무기력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순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아, 우리 이제 싸울 거야. 제대로.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장태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 씨, 저 김순자예요.
아, 형님 부인. 목소리가 반가워졌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나 뵙고 싶었는데.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챙겼어요. USB와 열쇠를 넣었습니다. 복실이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어요. 문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 끝까지 싸울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복실이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시동을 걸었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천 시내에 있는 건축사무소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2층 건물 1층에 자리한 조그만 공간이었어요. 유리문에 장태수 건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복실이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야 문을 밀 수 있었어요. 안에는 책상 2개와 도면이 가득한 벽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쓴 얼굴이 온화했어요. 남자는 순자를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장태수였습니다. 그는 순자를 맞이하며 의자를 빼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남긴 것이라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순자는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남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이 2달 전에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뭔가 불안해 보였다고 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순자를 꼭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미정이 계속 땅을 넘기라고 압박한다고 했대요. 협박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고 했어요. 태수 앞에서 직접 쓰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천 펜션 부지와 모든 토지는 아내 김순자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에는 복실이도 순자가 잘 부탁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티슈를 건네주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미정이가 가진 유언장은 뭐냐고. 태수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가짜일 텐데 도장과 서명이 진짜라면 문제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훔쳐서 위조한 거라고 했어요.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태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USB 영상도 증거가 되겠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진짜 남편의 글씨인지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는 아는 감정사가 있다며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꽤 길었어요. 순자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복실이가 순자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순자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태수의 통화가 끝났어요. 태수는 내일 서울에서 감정사를 만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약속이 잡혔다고 했어요. 자신이 직접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태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이 부탁하신 일이고 자신도 형님을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그 눈빛을 보며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 날짜를 정했느냐는 물음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핸들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유언장이 정말 진짜냐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연히 진짜라고, 법적으로 다 확인됐다고 했어요. 순자는 자신도 확인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비웃듯 물었어요. 뭘 확인한다는 거냐고.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순자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사진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복실이가 곁으로 다가와 사진을 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안았어요. 내일이 중요한 날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복실이는 순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순자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가방에 USB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복실이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어요.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순자를 따라 현관으로 갔습니다. 태수는 정확히 9시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순자는 복실이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순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펜션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문들이 반짝였어요.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천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서울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산과 들판,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갔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안았어요. 복실이는 순자의 옆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다가 다시 순자를 올려다봤어요. 태수는 운전하면서 한두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날씨 얘기였어요. 오늘은 화창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 외에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서울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순자는 다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USB가 있는지 유언장이 있는지 살폈어요. 다 있었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실이가 순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어요.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거였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울의 감정사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흰색 벽에 자격증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감정사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순자가 가져온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확대경을 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감정사는 여러 각도에서 문서를 살폈습니다. 특수 조명을 비추기도 했어요. 컴퓨터로 글씨를 확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복실이만 조용히 순자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감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서명과 도장은 진짜라고 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용 부분의 글씨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필압과 글자 간격이 다른 사람의 것 같다고 했어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감정사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누군가 백지에 서명과 도장만 받아놓고 나중에 내용을 채워 넣은 거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었습니다. 태수가 순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감정사는 정식 감정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했어요. 이틀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순자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냐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제천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담당 형사가 내일 오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순자는 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실아, 우리 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복실이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복실이 밥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물그릇도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복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펜션 뒤편까지 뛰어갔습니다. 복실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복실아 어디 갔니? 그때 태수가 달려왔습니다. 순자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사라졌다고.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복실이 목걸이에 위치 추적 칩이 있다고 했어요. 형님이 만약을 대비해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태수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켜서 복실이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신호가 잡혔습니다. 제천 외곽의 상가 건물이었어요. 태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차와 태수의 차가 함께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차 안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제발 복실이가 무사하기를 빌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상가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경찰이 먼저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순자와 태수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위치 추적 신호는 지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어두운 복도가 나왔어요. 복도 끝에 작은 창고 같은 방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경찰이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문을 열자 미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방 한쪽에는 강아지 캔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복실이가 갇혀 있었어요. 순자는 달려가 캔넬 문을 열었습니다. 복실이가 뛰어나와 순자에게 안겼어요. 낑낑거리며 순자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꽉 안았어요.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왜 걔를 가져왔느냐고.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정을 연행했어요. 동물 학대와 절도 혐의였습니다. 미정은 끌려가면서 순자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외면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는 복실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복실이는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복실아.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복실이는 순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괜찮다는 듯이요. 순자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음 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정의 사무실과 집을 수색했어요.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지 서류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장을 훔쳤던 거예요. 백지에 서명과 도장만 받아놓고 나중에 유언장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주치의와 짜고 의료 기록까지 조작했어요. 경찰은 미정의 공범으로 변호사도 조사했습니다. 변호사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둘 다 구속됐습니다. 순자는 경찰서에서 그 얘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탈했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태수가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복실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길을 따라왔어요. 복실이가 도와줬고요. 복실이가 낑낑거렸어요. 순자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복실이는 순자의 볼에 코를 비볐어요. 일주일 후 감정서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들고 법원에 갔어요. 태수가 함께였습니다. 진짜 유언장과 감정서, 그리고 USB 영상,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순자는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어요. 태수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태수도 미소 지었어요. 형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복실아.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순자야. 조금만 더 힘내. 순자는 꿈속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순자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순자의 얼굴을 핥았어요. 좋은 아침이야, 복실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한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단단해 보였어요. 복실이가 순자의 발치에서 올려다봤습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복실아. 법원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태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순자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긴장되느냐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긴장보다는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과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원고석에 앉았어요. 태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피고석에는 미정이 앉아 있었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위조된 유언장, 감정서, 남편의 영상, 훔친 도장, 모든 것이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미정의 변호사는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판사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고.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족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어요. 어릴 적부터 가난했다고 삼촌 집에 가면 항상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웃는 얼굴들. 자신에게는 없는 것들이었다고 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삼촌이 저를 좀 더 아껴줬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판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어요. 함께한 시간과 진심이 가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순자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줬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너네가 가난했던 건 정말 안타까웠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너네를 미워하지 않았어. 순자는 미정을 바라봤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 보냈고 취직할 때도 도와줬잖아.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걸 모두 잊었어. 오직 땅만 생각했지.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족은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야. 넌 한 번도 우리 곁에 없었어.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판사는 잠시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했어요. 문서 위조, 사기, 동물 학대 혐의 모두 유죄. 징역 5년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미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태수가 물었어요. 어떠냐고. 순자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후련하지도 않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모든 재산이 순자에게 돌아왔습니다. 펜션도 땅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요. 순자는 펜션에 돌아와 오랜만에 마당을 쓸었습니다. 남편이 늘 하던 일이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복실이가 옆에서 뛰어다녔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보며 웃었어요. 행복해 보이네, 복실아. 순자는 펜션 일부를 개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소로 만들기로 했어요. 남편이 사랑했던 복실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복실이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태수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순자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께 받은 은혜예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펜션 옆 빈 건물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넓은 마당과 놀이터,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석 달이 걸렸어요. 완성된 보호소는 아름다웠습니다. 입구에 간판이 걸렸어요. 복실이 쉼터. 순자는 간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실이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보호소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도 왔습니다. 순자는 사람들 앞에서 짧게 인사했어요. 이곳은 버려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랑했던 복실이처럼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호소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자원봉사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아이들까지 모두 동물들을 돌봤어요. 순자는 매일 아침 보호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의 밥을 챙기고 산책을 시켰어요. 복실이도 함께였습니다. 복실이는 새로운 아이들을 반겼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묘를 찾았어요. 복실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묘 앞에 꽃을 놓고 앉았어요. 복실이는 순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순자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이가 당신의 마지막 선물을 지켜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순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남겨준 게 땅이나 돈이 아니었다는 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사랑이었어요. 복실이를 통해 전해준 사랑. 복실이가 순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어요. 묘를 떠나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이 환하게 보였어요. 보호소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집이야, 복실아. 복실이가 낑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자는 펜션 뒤편 돌담에 앉았어요. 남편이 쌓아 올린 그 돌담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옆에 앉았어요. 둘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순자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행복해, 복실아?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순자는 집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복실이는 침대 옆 쿠션에 자리를 잡았어요. 순자는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잘 자, 복실아.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야. 복실이가 작게 낑낑거렸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환했어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어요. 복실이가 순자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좋은 아침, 복실아. 순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는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고양이들은 햇볕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동물들의 아침 밥을 준비했어요. 복실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순자는 복실이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어요.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진실을 밝혀주고 희망을 준 존재라고. 고마워, 복실아. 내가 있어서. 보호소 문을 열자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얼굴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씨.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보호소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을 쓸었어요. 남편이 늘 하던 그 일을요. 빗자루를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저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복실이가 순자의 발치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복실아. 함께. 복실이는 순자의 뺨에 코를 비볐습니다. 햇살이 둘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복실이 쉼터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기동물들은 새 가족을 만났어요. 순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동물들을 돌봅니다. 복실이는 이제 12살이 됐어요. 걸음이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가끔 펜션 뒤편 돌담을 찾아가 냄새를 맡아요. 마치 내가 지켰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순자는 그런 복실이를 보며 웃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줬지. 우리 가족을.